안녕하세요. 씩씩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한바구음 짓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퇴근하고 오는 남편이랍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저 여자는 웃음이 나올까 싶으시죠? 제가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된 건 다 그만한 사연이 있어요. 분명 자식은 하나인데 꼭 두 명 키우고 있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랍니다. 이래서 배움에도 다 때가 있다고 하나 싶을 만큼 남편은 아는 게 별로 없었죠. 남편은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어요. 문제가 있다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남편이 당당하게 대기업에 입사하기까지 가슴에 맺힌 한이 참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문득 출근하는 남편을 보다 옛날 생각이 나서 사연까지 쓰게 됐어요. 지금은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원래 남편은 법학을 공부하던 법학도였답니다. 게다가 법대 졸업 후 로스쿨까지 진학했던 엘리트였죠. 저랑은 정반대 삶을 살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친구 술자리 약속에 따라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술집에서 술은 안 마시고 냉수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장난스럽게 물었죠. 술 안 좋아하세요? 물 그렇게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술을 마실 줄 몰라서요. 제 말에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남편 별명은 책벌레였죠. 공부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이 되게 재미없는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먼저 저한테 관심 있다면서 번호를 물어보면서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호기심에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남편 모습은 괴로워 보이기만 했어요. 바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하던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늘 저만 보면 지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적성에도 안 맞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솔직히 변호사는 내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직업이야. 내가 꼭 변호사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그래도 오빠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셨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아니, 난 틀렸어. 애초에 학교랑 학원만 다니면서 공부만 하던 내가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형사소송은 피의자, 피고인 접견도 있는데 난 그런 일 안 맞아. 이렇게 공부만 해서 겨우 변호사가 된다 해도 내 인생이 지옥 같을 것 같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한탄하는 남편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때 당시 남편은 원형 탈모까지 올 정도였답니다. 남편한테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라고 권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간절하게 아들이 변호사가 되길 바라던 시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모 눈치만 보면서 꾸역꾸역 버티던 남편이 용기 내서 결단을 내린 계기가 있었죠. 바로 로스쿨 졸업 예정자라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힘들어했어요. 그때 남편은 광범위한 양의 법문 지식을 공부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전 이렇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머리 쥐어 뜯을 만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야. 다들 적당히 사회랑 타협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도 정말 변호사 도전할 용기가 없으면
지금 결단을 내려. 언제까지 엄마가 하라는 일만 할 거야. 안 그래? 맞아. 변호사는 내 꿈이 아니야. 나 이번엔 꼭 못하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려야겠어. 그래, 오빠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으면 불면증까지 생겨서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던 상태였어요. 공부도 적성에 맞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안 될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다 로스쿨이 사람 잡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저렇게 조언했던 겁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남편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그저 버티던 사람이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거죠. 하지만 남편이 로스쿨을 포기한 대가는 어마어마했어요. 시모는 자식이 부모 뒤통수를 쳤다면서 경제적 지원을 모두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일반 회사 취업 준비를 하는 남편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죠. 밥상 다 차려줘도 제대로 떠먹지도 못하는 한심한 놈이 회사 간다고 사람 될 것 같아? 사짜 지고 포기하고 한다는 게 고작 이단 일이냐고. 내가 너 그저 그런 회사원이나 되라고 키운 줄 알아? 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쌀 한 톨도 아까우니까 나가. 로스쿨 하나 포기했을 뿐인데 남편은 집안에서 완전 찬밥 취급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제가 바람을 넣어 나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집밥도 못 먹고 다니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 괜한 말을 해서 오빠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어차피 겨우 졸업했어도 난 빵점짜리 변호사였을 거야. 차라리 포기해서 속은 시원해. 내가 옆에서 응원해 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남편을 한 번씩 저희 엄마 식당으로 데려가 같이 밥도 먹었죠. 엄마는 묵은지 삼겹살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욕 많이 먹어서 배부르지? 그래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집에 반항해서 밥도 못 먹고 다녀? 내가 우리 큰딸 남자친구라 한상 차려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 아직 젊은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어깨 펴고 앉아서 한 그릇 싹 비우고 가. 제가 몇 번 데리고 가서 그런지 엄마는 그때 남편을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신 후로 줄곧 여자 셋만 살다 보니까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엄마 식당에 놀러 오는 걸 가장 좋아했죠. 하지만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남편은 방황하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는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어디서 술을 잔뜩 먹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난 이번 생은 틀렸어.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이젠 힘들다. 술 취한 목소리로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던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죠. 놀라서 전화를 바로 걸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한밤중에 뛰쳐나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아 헤맸죠. 한참을 헤매다가 남편을 발견한 곳은 도로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로를 걷고 있는 남편을 보고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뛰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잡아서 인도로 끌고 왔죠. 위험천만한 상황에 놀란 저는 술에 취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쳤어? 왜 그래 대체? 난 틀렸어. 망했다고. 나보다 학벌 안 좋은 사람도 취업하는데 나만 못하잖아. 이미 내 인생은 망했다고. 정신 차려서 왜 더 잘 배운 오빠가 계속 떨어지는지 알아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머니한테 보여주겠다면서. 해낼 수 있는 아들이라고 보여주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때 남편은 제 말에 울기만 했어요. 마음처럼 취업이 안 되니까 답답했을 남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됐죠. 솔직히 법대 졸업생이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고스펙자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스펙이 더 좋다고 해서 월급을 더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어렵게 면접까지 가더라도 늘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된 남편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책만 읽을 줄 알던 사람이 일용직 일에도 도전했으니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불안한 남편을 지켜보면서 연애한 지도 1년 8개월째였습니다. 같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던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찍 취업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자리 잡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갔다가 된통 욕을 먹었죠. 시모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남편을 보고 이런 말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제대로 사는 걸 보여주겠다더니 한다는 게 결혼이야? 네가 뭐가 있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멀쩡한 로스쿨까지 때려치더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깟 일용직 전전하면서 잘 살 것 같아? 너 지금이야 젊어서 몸으로 때우는 거지. 너 그거 잠깐이야. 난 변호사 아들 아니면 절대 인정 못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직도 포기 못 하셨어요? 이런 나약하고 못난 놈. 나한테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결혼이라는 말만 듣고 잔뜩 화가 난 시모는 옆에 있던 파리채까지 들고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반대가 심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래도 시댁이라고 아무리 문전박대를 해도 용기를 내서 남편과 여러 번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모는 아예 꼴도 보기 싫다면서 한동안 집을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댁에 허락받긴 글렀구나 싶어서 포기할 때쯤 시부가 저희를 따로 부르셨죠. 시부는 한숨을 내쉬면서 남편을 보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너 정말 로스쿨 그만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네, 저 정말로 변호사 될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도 다 아시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편하게 놀아본 적도 없고 맨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학교, 학원, 과외만 반복했어요. 수학여행 다녀오면 공부 흐름 깨진다고 그 흔한 수학여행도 한번 못 가본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이젠 정말 제가 다짐한 대로 살고 싶어요. 학창 시절에도 시모 때문에 공부만 하던 남편은 추억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다 법대 친구들 뿐이었죠. 그때 남편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시부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정말로 후회가 없다면 네 뜻대로 해라. 자식 인생 부모 마음대로 되겠어? 그동안 내가 네 엄마를 말렸어 했는데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는 네 가정 꾸려서 멋진 아버지로 살아. 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진짜 저 잘 살아볼게요. 시부의 말에 남편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울먹이면서 시부를 보며 말했죠.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내가 너한테 고맙지. 방황하는 우리 아들 붙잡아 줄 사람 너밖에 없었어. 우물안 개구리 같던 내 아들 이만큼 이끌어줘서 고맙다. 결국 시부의 허락이라도 받게 된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게 됐어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반대하던 상태라 결혼식에 모시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시모가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죠. 그때 시모는 저희를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결혼 찬성할 테니까 신혼생활은 내 건물에서 시작해라. 마침 3층에 있는 원룸방 비었으니까 거기서 살림 차려. 저는 모아둔 돈도 있었고 대출만 조금 받으면 충분히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저희가 집을 못 구할까 봐 걱정하시는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 대출 받으면 충분히 집 구할 수 있어요. 혹시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그런 걱정하는 것 같아? 잘 사는 거 보여주겠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여줘봐. 한 달에 40만 원 내. 시모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우선 고민해 보겠다는 말만 하고 나왔죠. 갑작스런 시모의 제안에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변호사는 아니지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 혼자서 자리 잡는 거 보시면 엄마도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 내가 결코 나약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 꼭 보여드릴 거야. 그래, 우리 꼭 어머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남편의 패기 가득한 말에 저는 시모 건물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어요. 시모는 4층짜리 건물 맨 꼭대기에 살고 있었고 저희한테 살라고 내준 자리가 그 건물 3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곳에서 살기로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반대보다 더한 일이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답니다. 특히 하나 있던 시누이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죠. 정말 피를 나눈 남매가 맞나 의심스러울 만큼 심한 말을 퍼부었어요. 심지어는 살림이 다 정리된 저희 집을 보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와, 누가 보면 전쟁통에 결혼해서 살림 차린 줄 알겠네. 여기 지금 사계절 옷이 다 있는 거야? 이런 쥐똥만한 옷장이 있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옷이 다 들어가는 것도 참 놀랍다. 옳게, 솔직히 좀 실망했지? 네? 뭘 실망해요? 아니, 법대생이라고 해서 사짜 남편 볼 줄 알았는데 일용직이나 뛰는 남편이랑 결혼했잖아. 내가 귀띔이라도 해줄걸. 제가 할 줄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고집만 엄청 세. 그러니까 고분고분 엄마 말이나 듣고 살았으면 이런 원룸 신세는 피했을 거 아니야. 에휴, 저 멍청한 놈. 시누이는 남편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혀를 찼죠. 저렇게 말하는 시누이는 뭐가 달랐는 줄 아십니까? 그저 시모가 하라는 대로 사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제 남편은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그만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짓이라고 사람을 깔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살림을 뒤적거리면서 비꼬고 있는 시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빈 깡통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보다 당당하게 자기 의견 말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서요. 꼭 변호사가 돼야만 자기 할 말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인생 사는 건데 멍청한 건 아니죠.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옳게, 은근히 나 비꼬는 것 같다. 빈 깡통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요.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형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상한 포인트에 꽂히시네요. 혹시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야, 이게 완전 사람을 살살 긁네. 형님, 농담이에요. 다 친해지고 싶어서 웃자고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만 나가주세요. 쥐똥만한 원룸 치우고 살아야 넓게 쓰죠. 제 말에 신우이는 그저 절 노려보기만 했죠. 그리고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자기가 열었던 신발장 문을 세게 닫았어요. 그런데 괜한 하풀이를 신발장에 한 건지 신발장 문을 고정하던 경첩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으면서 말했죠. 아니, 왜 괜히 살림살이를 부수고 있어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제가 사진으로 좀 남겨둘게요. 저희도 세입자인데 나중에 나갈 때 이런 거 다 문제 삼으면 어떡해요? 아주 끼리끼리 잘도 만났네. 됐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봐. 혼자서 화만 잔뜩 내고 나가는 신우이를 보니까 기가 막혔죠. 누나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남동생을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저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옆에 떡하니 올케인 제가 있는데도 완전히 들으라는 식으로 남편을 욕하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기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우리 누나가 성격이 저래. 성격이 원래 저런 사람이 어딨어. 저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제 가장인데 당신이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도 그럴 거야?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입 꾹 다물고 죄인처럼 있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 남편은 그때만 해도 신우이만 보면 잔뜩 기가 죽어 있었죠. 그걸 가장 잘하는 신우이가 아주 대놓고 남편을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시모였습니다. 아들 새로 시작하는 걸 지켜보겠다면서 항상 꼬투리 잡을 것만 찾아다니셨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짐 정리 끝내니까 뜬금없이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더니 집 좀 둘러보겠다고 찾아왔을 때였어요. 매의 눈을 하고 집을 둘러보더니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여기 살게 했다고 완전히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월세도 밀리지 말고 정확한 날짜에 반드시 보내. 그리고 집안에서 하자 발견되면 너희 보고 고쳐놓고 나가라고 할 거니까 명심해. 세입자답게 집 깨끗하게 써라. 이럴 거면 대체 왜 저희를 원룸에서 시작하게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그때 시모가 얼마 전 신우이가 망가뜨린 신발장 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시모가 아주 잘 걸렸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자기들이 산 집 아니라고 막 쓰고 있었네.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원룸에서 시작하라고 집을 마련해줘도 멀쩡한 신발장이나 부셔먹고 있는데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정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얘 좀 봐. 이런 데서 사람 됨됨이가 나오는 거야. 이 문짝이 떨어졌으면 바로 나한테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안 봤으면 말도 안 하려고 그랬지? 가만 보면 말 잘 듣는 내 아들 꼬셔낼 때부터 얘가 인성이 이상했어. 이래서 세입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이 다 망가진다니까. 시모는 떨어진 문을 보고 화를 내더니 저한테 이상한 애라면서 화를 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신우이가 문 떨어뜨렸을 때 사진 안 찍어뒀으면 다 뒤집어 썼겠구나 싶더라고요. 계속 투덜거리는 시모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그 문 형님이 박살낸 거예요. 제가 이 상황 그대로 알려드릴까요? 어제 대뜸 와서 남편이 할 줄 아는 거 쥐뿔도 없고 고집만 센 사람이라고 저한테 말해주러 오셨거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형님이 남편 무능력하다고 직접 생생하게 말해주고 갔거든요. 혹시나 해서 찍어둔 건데 정말 잘 됐네요. 어머님 애타게 찾는 문짝 부수고도 모른 척하는 인성 됨됨이가 안 된 사람 바로 형님이에요.
다른 사진도 많이 찍어뒀으니까 혹시나 저희 나갈 때 문제되는 부분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은 벙찐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뒤이어 들어온 남편이 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또 면접 보고 와? 대체 그놈의 일용직은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지금 여기서 계획 말하면 다 듣기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연한 세입자인데 미리 전환하고 오신 거예요? 뭐?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못 와? 세입자 보호법에 세입자 괴롭힘과 부당한 요구에 대한 보호도 내포된 법인데 그건 알고 계세요? 여보, 우리 엄마가 미리 전화하고 오셨어? 남편의 말에 저는 제가 본 그대로 말했죠. 갑자기 내려오셔서 문 두드리시더니 문 열라고 막 소리치셨어. 그렇죠, 어머님? 이것들이 진짜 내가 너희들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볼 거야. 제 말에 시모는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어이가 없다면서 나갔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엄지까지 들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죠. 하지만 겨우 찾은 희망도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마지막 최종 면접이었던 임원 면접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거의 최종이나 다름없는 단계라 남편은 잔뜩 기대했지만 결국 최종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초기였을 때라서 남편은 꼭 합격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던 때였어요. 남편은 최종 불합격인 걸 알고 의기소침해 있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가 위로는 못할 망정 남편 속에 불을 지르는 말을 했습니다. 꼴 보니까 또 떨어졌나 봐.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 한 번씩 다 돌려보려고? 아주 너 모르는 회사가 없겠는데? 그만해. 나 오늘 누나랑 이럴 기분 아니야. 꼭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부리더라. 너 같은 건 애초에 법대를 간 거 자체가 기적인데 꼴에 뭐나 되는 줄 알았나 봐. 솔직히 지금 너 고졸만도 못해. 알기나 해? 졸업하자마자 공장에라도 취업했으면 돈이라도 벌었겠지. 엄만 또 무슨 죄야? 너 때문에 비싼 학비나 손해봤네. 투자를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네가 이렇게 밑바닥을 기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 입 닥치라고 했지?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 남편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신우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잔뜩 화가 난 남편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평소였으면 이렇게 화내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력서도 넣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만 하러 다녔어요. 저는 육아휴직 중일 때라 남편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이 뭐든지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렵 신우이가 긁어대는 바가지에다가 제 임신까지 겹치면서 남편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남편이 저한테 당당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대기업에 취업하게 될 것 같아. 그 회사의 높은 분이 준 정보인데 이번에 직원을 좀 뽑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 정도 스펙이면 뒷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걱정 말고 자기 믿고 있으래. 벌써 취업이라도 된 것처럼 들떠있는 남편을 보자 무언가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근데 대기업의 그 높은 분을 어떻게 알아? 어? 아, 법대 다닐 때 어쩌다가 알게 된 분이 있었어. 몰랐는데 대기업 임원이시더라고. 그래서 내 소식 듣고 제대로 밀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남편이 없는 말 할 사람도 아니라 저는 그냥 믿었어요. 그 후 남편은
면접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번듯하게 차려입고 면접 보러 간 남편은 한밤중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죠. 심지어 건물 앞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을 시모가 발견해서 끌고 올라온 거예요. 시모는 남편을 집안에 눕히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면접 보러 간다고 나간 놈이 왜 잔뜩 취해서 온 거야? 뭐 벌써 회식이라도 했어? 2천만 원은 또 뭔 소리야? 설마 너 연봉 2천만 원밖에 안 준대? 어? 말 좀 해봐. 시모는 답답했는지 술에 취해서 뭐라고 웅얼거리기만 하는 남편을 냅다 때렸죠. 그러자 남편은 울먹거리면서 가슴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2천만 원 주면 대기업 취직시켜 준다길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보내줬는데 돈도 사람도 다 사라졌어요.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널 취업시켜 준다는데? 누가 제 이력서를 봤다면서 연락했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2천만 원만 입금하면 오늘 면접 자리 오기만 해도 합격이라고 했는데. 울먹이면서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공부만 알고 세상 물정 모르던 남편은 그게 사기인 줄도 몰랐던 거죠. 정말 오늘 면접이 있는 줄 알고 회사로 갔던 남편은 예정된 면접이 없다는 말에 돈을 받아간 인간한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사기친 놈이 전화를 받겠습니까? 결국 취업은 고사하고 돈만 날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게다가 취업만 하면 천천히 갚을 생각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맨정신으로 차마 집에 오지도 못하고 술만 퍼마시고 있던 겁니다. 시모는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답답했는지 남편을 탓하면서 말하셨죠. 이 바보 천치야. 요즘 누가 돈을 주고 회사에 입사를 해? 법 공부했단 놈이 그렇게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어? 나도 잘하고 싶었다고요. 저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싫다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자책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기당한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죠. 인생 다 포기한 것처럼 다니길래 전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통장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걸로 우선 빚부터 갚자. 이자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갚는 게 좋아.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 당신이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걸 다 아는데. 이 돈 내가 괜히 모았겠어? 나 혼자 살겠다고 모은 돈 아니야. 우리 부부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이니까 얼른 대출부터 갚자.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해. 근데 두 번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죄야, 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인생 공부했다 치고 다시 일하자. 제 말에도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저는 안아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시모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절대 돕지 않았죠. 게다가 시부한테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면서 으름장까지 놨어요. 애초에 시댁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남편 빚을 갚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잔액이 17,000원 뿐이었죠. 남편이 일용직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생활비로 전부 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결국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정말 어지간하면 월세는 밀리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빠듯했죠. 그랬더니 시모는 남편이 일만 나가면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네 년 때문이야. 우리 아들 너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엘리트 코스 밟던 애가 사기당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리고 멍청하고 못 배운 사람만 사기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뉴스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살던 의사들도 사기꾼한테 당하는 세상이라고요. 뭐야?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월세 밀린 거 이자까지 다 쳐서 갚고 싶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시모를 상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는 내내 시모와는 잠시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그러다 결국 월세가 석 달째 밀렸을 때 시모가 단판을 짓자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병원에 다녀온 저는 곧장 4층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은 포기 못하겠어.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까 당장 120만 원 내놓든지 돈 없으면 집 나가. 빚 갚느라 돈 다 썼는데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어딜 가요? 너 혼자 나가라고.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걔는 사기당한 충격 때문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줘야 사람 구실 할 수 있다고. 긴 말 하기 싫고 네 짐 다 빼놨으니까 들고 나가. 시모의 말에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질려버릴 만큼 시모랑 지지고 볶아서 진짜 다신 안 볼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식 없이 못 사는 거겠지. 자식 뒤만 졸졸 쫓는 버릇 못 버린 것 같은데 어디 평생 그렇게 살아봐요. 진짜 시모한테 진절머리가 난 저는 화를 버럭 내고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3층으로 가보니까 정말 제 집만 쏙 나와 있었어요. 짐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서 저는 용달차를 불러서 짐을 전부 싣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다 챙겨서 친정으로 가는데 시모한테 어이가 없는 문자까지 왔죠. 너 같은 종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솔직히 뱃속애가 우리 아들 씨인지 누가 알아? 나는 그 애 관심 없고 오로지 내 핏줄 내 아들만 챙길 거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이혼 도장이나 찍어. 위자료 3천만 원 챙겨줄 테니까 곱게 떨어져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돈이나 벌어오던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딜 넘봐? 끝까지 인성 파탄 난 것 같은 시모의 문자를 보니까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지고 정확히 이렇게 보냈답니다. 네, 저도 그쪽 같은 집안 며느리 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잘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집안이라면 얼굴만 떠올려도 아주 지긋지긋해요. 어차피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잘 됐네요. 결국 월세 120만 원 밀려서 쫓겨난 꼴이 된 거죠. 그 순간 화도 났지만 너무 비참해서 그 집에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 얼굴도 꼴보기 싫어서 무작정 짐을 싹 다 챙겨 나온 겁니다. 무작정 친정에 가니까 엄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서러웠던 감정이 엄마를 보자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 품에 안겨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겨우 울음을 그친 저는 엄마한테 그동안 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셨죠. 이놈의 집구석 한 놈이라도 걸리기만 해봐.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집에 갔던 남편이 제가 시모한테 쫓겨난 걸 알고 달려온 겁니다. 엄마는 남편인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장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저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전날 비가 크게 와서 주택이었던 친정 대문 앞에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는 무언가 떠오른 듯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자네 집에서 그렇게 고생한 거 듣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떨 것 같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만 죄송하다면 단가? 난 똑같이 해줘야겠어. 이젠 자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알았어? 그리고 똑같이 나도 40만 원 월세 받을 거야. 그 대신 가장으로서 자네가 직접 벌어서 내겠다고 약속하면 내 방 하나 내줌세. 네, 장모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도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겐 도저히 못 넘어가. 우리 뱃속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던 일이라고. 당신이 지금 선택해. 어머님이야, 나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당연히 당신이랑 우리 애를 책임져야지. 내가 이제 정말 당신 실망시키지 않게 잘할게. 남편은 그렇게 저와 아이를 선택했고 시댁에서 저희 살림을 전부 챙겨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뺏어간다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그동안 인격적으로 모욕당한 거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아이만큼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제대로 정신 차린 듯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냈어요. 특히 엄마는 매일같이 남편을 가게로 불러 일을 시켰죠. 굳은 일을 시켜도 남편은 불평이나 불만 없이 해냈습니다. 홀 서빙부터 설거지까지 정말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루 8시간 최저 시급을 받는 일이었지만 남편은 스스로 나서서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박서방이 이제야 가장처럼 보인다면서 좋아하셨죠. 게다가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렇게 10개월 정도 꾸준히 대기업의 문을 두드린 남편의 정성에 드디어 취업 문이 열린 겁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한 거죠. 처음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던 날, 저는 남편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어. 2년간의 긴 실패 끝에 드디어 해낸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좁디 좁은 취업문을 통과한 남편이 그 어느 남편보다 대단해 보였죠.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까지 정말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합격 소식을 시부한테 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시모가 듣고는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고했다, 내 새끼. 드디어 합격했구나.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사원인데 어여 집으로 돌아와. 내가 왜요? 가기 싫은데요. 전 이미 어머니랑 인연 끊었어요. 잊으셨어요? 일용직 다닐 땐 자식이든 며느리든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대기업 다닌다니까 이제서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손주 보고 싶다고 온 적도 없잖아요. 그거야. 네가 싫어할까 봐. 핑계대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내 집은 여기 처갓집이니까 당장 가시라고요. 남편은 결국 시모를 내쫓았어요. 결국 시모는 아들 데리러 왔다가 쫓겨나고 만 셈이죠. 본인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됐으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모의 천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유방암에 걸렸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뻔뻔하게 이런 말을 했죠. 딸이며 아들이며 전부 나가서 나 너무 힘들다.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나 좀 도와줘. 네 시아버지 무릎 다쳐서 누워있는 거 알잖아.
제가 왜요? 미국 간 형님한테 들어오라고 하세요. 저도 애 보느라 바빠요. 나 좀 용서해줘. 제발 부탁이다. 이 늙은이 불쌍하지도 않냐? 그때 임신했던 저는 안 불쌍하셨어요? 120만 원 없어서 쫓겨나 본 적 없으시죠? 어머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이만 끊을게요. 저는 시모의 전화를 단칼에 끊었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마음은 안 좋았지만 시부 말에 의하면 항암 치료받으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제 손으로 돕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릎까지 다친 시부를 간병하라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모는 지난 기억이 떠올라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애원을 했더군요. 내가 너 구박했으니까 입사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애미한테 효도를 해야지. 효도요? 그럼 그게 다 자식 위한 거라고요? 자식한테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부모 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엄마가 아니라 아내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식은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생전엔 서로 보지 맙시다. 모질게 말한 남편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몇 년째 시모와는 안 보고 살아요. 시부는 그래도 간간히 만나고 있는데 시모는 만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웃긴 건 형님도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나가더니 아예 소식이 끊겼다는 거죠. 사진만 보내고 한국은 올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시부가 한탄을 하시더군요. 지금도 저는 남편과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해도 남편은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지금이 좋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주말에 바쁜 시간에 남편이 엄마 식당으로 가서 돕고 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으니 이것만한 행복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저 부모로서 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게 좋은 부모 아닐까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